고위공직자나 그 후보자가 왜 절세라고 하는 명분으로 사실상 탈세를 하는 전형적인 수법, 특히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거의 디폴트 값이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면은 고위공직을 아예 못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뻔뻔스럽게도 기본으로 달고 들어오는 내용들이죠. 이번에 특히나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의 논란이 연일 터지고 있는데, 어제자로 확인된 소식에 따르면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가 부모는 물론이고 남편으로부터도 부동산 쪼개기 증여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나왔죠. 일단은 그 부모로 받은 쪼개기 증여는 이수견 후보자가 이제 제주지법 판사로 재직 중이던 35살의 증여를 받아요. 2003년 4월이라고 하는 건데, 당시 임야 약 22,0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증여를 받아요. 이게 2002년 9월 당시에 후보자의 부모가 임야를 각각 절반씩 매입을 했고, 그리고 또 7개월 뒤에 따로따로 후보자에게 증여를 이렇게 한 거죠. 이게 7개월 뒤에 판 것도요, 이제 3개월 이내에 매매 기록이 이제 찍히게 되면 증여세가 이제 시가로 적용이 되니까 개별 공시지가로 증여세 가치를 측정받기 위해서 3개월 이후 7개월 시점에 한 것 아니냐, 이런 꼼수를 쓴 것 아니냐, 그렇게 의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증여받은 재산 2003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억 8,800만 원의 가치인데, 그럼 이때 이제 증여재산 공제나 뭐 누진 공제액을 적용을 하면 증여세를 원래는 약 한 1,760만 원 정도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쪼개서 증여를 받았으니까 증여재산이 약 9,400만 원 두 건으로 증여된 걸로 기록이 되니까 약 1,380만 원 정도로 이제 기존에 내야 했던 증여세에서 21.6%나 줄인 거죠. 그리고 지난 2020년에 또 이 땅을 매각을 하는데 무려 4배나 오른 가격에 또 팔아 넘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의 되물림 목적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후보자 남편과도 비슷한 일이 있죠. 후보자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그 아파트가 있는데 2008년에 남편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 지분 반을 이렇게 그냥 뚝 잘라가지고는 절반을 증여를 받죠. 참고로 이제 부부간 증여의 경우에는 최대 6억까지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증여한 지분이 5억 2천이었어요. 역시나 피해갔죠. 그리고 2014년에 아파트를 팔아 넘기는데 그 당시 거래가액은 9억 원이었고요. 그럼 양도소득세가 약 1억 870만 원 가까이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지분을 절반으로 쪼개놓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낼 양도소득세가 약 4,300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낮아서 이수견 후보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쪼개기 증여의 영향으로 본래 냈어야 될 금액의 60% 이상을 줄인 겁니다. 근데 뭐 이수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해명하기로는 뭐 일단 부모로부터 받은 그 증여 같은 경우는 이 공동 소유로 이제 부모님이 취득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 잘 모르겠다. 당시 공동 재산으로 매수 자금을 마련하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명을 했고요. 남편이 증여한 아파트의 경우도 가족들이 실제로 살았던 아파트다. 그리고 공동 소유로부터 시간이 꽤 지난 상태에서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당한 어떤 양도소득세 절감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부당 절감 부분, 추후 매도할 것을 예상을 하고 벌인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살았든 뭐 그 시점이 언제든 별로 중요하지는 않죠. 뭐 물론 법적으로는 자유로워질 수는 있을지언정 도의적 문제, 꼼수 문제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 하필 늘 고위공직자에게만 우연처럼 반복이 되겠어요? 우연이 아니니까 반복되겠죠. 그리고 부모, 남편뿐만 아니라 심지어 딸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연입니까? 20대 딸이 무지개 대학원생 신분으로 7억 7천만 원의 다세대 주택을 매입을 했다라고. 특히 전세금을 제외한 5억 1천만 원 중에 3억 800만 원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2억 200만 원은 부친에게 빌린 것으로 충당을 했다라는데, 이걸 또 1년이 되지 않아서 2억 200만 원을 단기간에 상환을 해요. 어떻게 갚았나 했더니만 딸이 부친의 추천으로 2017년에 모 회사의 주식 800주를 1200만 원에 매수를 하죠. 이게 6년 만에 무려 33배가 뜁니다. 그래서 이 중 절반인 400주를 양도하는 것으로 돈을 갚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회사 보니까 후보자의 남편, 그 남편이 공동대표였던 회사의 직원이 퇴사를 해서 창업한 회사라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후보자의 남편이 초기 투자자로 참여를 했던 곳인데다가 당시 주식 역시도 딸의 예금 400하고 그 남편 증여한 800만 원으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야, 아빠 찬스는 저 아빠 찬스 제대로 받은 거 아닙니까? 물론 딸의 문제도 법적 문제로 엮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걸 떠나서 고위 법조인인 자가
경제력도 없는 자녀에게 돈을 주고 저가의 주택을 매입하게 해서 조기 증여를 하는 사례, 이게 계속 문제가 되어 왔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부정한 방식의 부의 되물림이 이 후보자 부모와 관련된 증여에서도 있었고, 딸까지, 심지어 남편의 아파트 절반 지분의 증여가 있었던 것까지, 정말 이 세금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한 꼼수 논란이 반복되는 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뭐 절세 명목이었다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좀 줄여보려고 했다, 절세하려고 했다,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근데 본인들도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별의별 해명들을 덧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을지언정 도덕성과 공정성을 요구받는 대법관 후보자가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그 적격성에 상당한 결격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수견 후보자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의 법조인이라고 하는 개념,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구나, 법을 이용하는 법 기술자라는 점에 있는 거죠. 하물며 친국힘적 색채를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내왔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3명의 대법관 후임자로 선정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수견 후보자인 건데, 다른 후보라고 해서 다를지도 의문이죠. 초록 동생, 결국 그들 라인이 어디에 있었고 누구와 어울렸는지를 보면 답은 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